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키아벨리 편지 5월, 4월, 네, 오늘 책임 정당, 좋은 정당은 어떻게 가능한가 강의를 맡게 된 정치발전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성주입니다. 현장에도 몇 분 와 계시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대부분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저희 이제 4월에 마키아벨리 편지 선정도서였습니다. 책임 정당이라는 책 보내드렸었는데요. 그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나눠보는 자리를 제가 직접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책임정당이라는 책, 저희가 선정한 책 제목하고 좋은 정당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은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이 많은 책입니다. 저자도 이제 앞에 서문에부터 밝히고 있듯이 통념에 반박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또는 제가 지향해왔던 어떤 방향성하고도 좀 충돌되는 게 많아가지고 스스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좀 반박도 해보고 싶었고 그런 이제 마음이 불쑥불쑥 많이 드는 책이었어요. 사실 오늘 강연을 맡으면서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도 여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깔끔하게 저자들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있다라고 저도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반박하고 논쟁하고 싶은 지점이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애초에 선정할 때부터 고민을 했던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고 있던 통념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또 하나는 이 책의 주장에 무조건 100%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주장에 또 반론하고 반박하고 논쟁해보면서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좀 다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풍부한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 책을 선정하게 됐고 저 역시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오늘 강의는 책의 내용을 뭐 100%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책에서의 주된 주장들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한번 토론해봐야 될 지점들이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 특히 아무래도 한국 정치 현실을 놓고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어떤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주제들을 한번 같이 뽑아보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정당, 좋은 정당은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이 책 제목이 이제 부제가 원래 있어요. 부제가 이제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이 최근에 민주주의의 위기 또는 민주주의의 쇠퇴를 다룬 책들이 아마도 2016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 전반적인 책들의 총체적인 제목을 하나 주제를 꼽으라면 이 책의 부제인 민주주의로부터의 민주주의 구하기라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16년에 이제 벌써 뭐 7년 전이기 때문에 충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7년 전의 과거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2016년에 당시에 미국 대선 결과가 딱 나왔을 때의 충격을 좀 잊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좀 생생한데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약간 정말 약간 무슨 이게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나? 뭐 정말 그런 생각이 영화 같은 일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상투적이지만 정말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정말 그날 아침에 충격이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꼭 트럼프 2016년 트럼프의 당선 때문에 발생한 현상은 아니겠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각 나라별로 국가별로 대륙별로 또는 각 사회의 맥락별로 있었던 어떤 조짐들의 현상이겠지만 어쨌든 어떤 상징적인 어떤 현상으로 트럼프 현상 이후에 각 나라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변화와 도전, 충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이제 트럼프 현상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유적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트럼프 효과,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많이 표현이 됐고 2020년 미국의 이제 트럼프의 재선을 앞둔 선거를 두고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아마 그 집중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반은 농담으로 또는 반은 진심으로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이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기존의 민주주의의 규범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어떤 혐오 발언들과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 굉장한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 정치 행위와 언동들, 이런 것들이 사회를 분명하게 정치가 나빠지면 사회가 나빠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몸소 증명한 어떤 트럼프 현상일 수 있고, 다른 나라에도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긍정적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은 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에 여기 이제 그 화면에도 있지만 이제 더 엔드 오브 히스토리, 역사의 종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승리, 이제 더 이상 역사는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인 어떤 승리에 흔들림 없는 승리로 굳어졌다라는 선언을,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선언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약간의 부침은 있을지언정, 또는 약간의 쇠퇴라기보다는 약간의 정체는 있을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인류의 어떤 문명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어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보면 과도한 믿음, 그리고 굉장히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이것에 강한 긴장을 준 측면이 있다. 일종의 좀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큰 도전 없이 나태해져 가고 있던 민주주의의 이론과 또는 정치의 실천 영역에 굉장히 큰 긴장을 줬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후에 쏟아져 나왔던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이나 또는 민주주의 이론가들, 또는 꼭 학계만이 아니라 문화계나 또는 실제 정치 영역에서의 정치가들의 고민, 정당들의 고민,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낙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되돌아봄 있잖아요. 성찰과 반성, 고민,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현상이라고 제가 통틀어서 얘기했지만, 갑자기 이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어떤 물결들 또는 권위주의의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그런 측면의 책과 뭐 주장과 이론과 논쟁과 토론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는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낙관주의적이고 나태하게 민주주의가 흔들리겠어? 이 자유주의의 어떤 이 큰 질서가, 규범이 무너지겠어? 이렇게 나태해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목도하고 있는 권위주의의 강력한 도전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물론 제가 이렇게 지나치게 회의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것을 트럼프를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절반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대표적인 고민들을 한번 볼게요. How Democracy,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Die. 그러니까 원래 원제는 die인데 이제 한국의 번역은 이제 무너지는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제 스티븐 레비츠와 데니얼 지블렛의 이제 책이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책인데, 저도 읽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죠. 이 책 역시 어떻게 트럼프의 당선이 가능했는가, 무엇이 가능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건데, 이 책의 주제, 이 저자들의 이분들 아마 이제 하버드 교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제도적으로 탄탄했다고 생각했던 현대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규범이라는 것이라는, 규범은 사실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약하고, 그렇죠? 규범은 뭐 제도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규범이라는 생각보다는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법률이 이런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일종의 합의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그 규범들을 어떤 정치인들이 또는 정당들이 쉽게 무너뜨려 온 것,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반성을 주게 했던 지점이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인상,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 기존의 규범을 저렇게 쉽게 뛰어넘고서도 생각보다 어떤 저항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무엇일까라고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였어요. 또 하나는 이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정당 리더십의 약화가 트럼프 현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이 책에서 이제 1968년 미국 민주당 시카고에서 있었던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이 경쟁적으로 1960년대, 70년대, 이제 68년을 지나서 1970년대 이후에 2000년대까지 경쟁적으로 정당의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정당의 어떤 후보 선택권, 선출권을 점점 외부로 확장시키면서 오히려 위험한 후보들, 포퓰리스트들이나 굉장히 위험한 후보들이 도전할 수 있는 토양들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 책의 굉장히 좀 블랙 코미디 같은 지점은 민주당에서 시작했는데 공화당이 그것을 더 실천하면서 결국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출연했다라는 이제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지점을 이제 지적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정당 리더십의 약화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위험한 후보들이 출연하게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짚었죠. 이 역시도 굉장히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반, 규범이라는 기반과 정당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책임전당이라는 책도 사실은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문제의식하고 맞닿아 있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스 무데와 크리스토발 로비사 칼트바서의 포퓰리즘 같은 책이 이제 나왔는데 이 역시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 포퓰리즘을 그러면서 생각보다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파시즘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 현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퓰리즘도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어떤 현상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견제하고 또는 때로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경직된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원성을 억압하는 위험한 측면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포퓰리즘, 트럼프 현상과 또는 동유럽 같은 데서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이 출연하면서 다원성이 억압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분석의 어떤 그 틀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런시만의 쿠데타 대제한 정복을 이게 이제 한국판 제목이고 원래 아마 그 원제는 엔드 오브 데모크라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런 책 같은 것도 나왔죠. 이 역시도 데이비드 런시만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 이제 책의 시작부터 그렇게 했죠.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것을 보면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충격을 먹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스타 정치학자고 저 역시도 책을 읽은 데이비드 런시만의 책을 보면서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를 굉장히 좀 그 신선한 관점으로 많이 분석해주고 좀 바라보게 해주는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가 잘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현대적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그러면서 팬데믹 문제라든지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의 문제에서 이 데이비드 런시만 이 책에서 사실 트럼프보다 더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것은 마크 주커버그다. 페이스북 같은 게 더 문제다. 요즘 보면 이제 이때는 그런 주장이 이게 이제 나왔을 때 아니 뭐 그런가 이렇게 싶었는데 요즘 이제 유튜브를 보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의 슈퍼챗을 이제 막 받는 각종 양쪽에 이제 극단적 지지자들을 모으는 유튜버들을 보면 정말 기술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아닐까? 챗GPT가 요즘 또 이제 굉장히 화제인데 이건 또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문득 들 정도로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낸 것도 트럼프 이후에 낸 거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는 오히려 왜 소위 말하는 백인 노동계급들이 트럼프를 찍게 됐고 소위 말하는 이 마이클 샌델은 이제 약간 이제 보수적인 느낌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특히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뭐냐면 미국의 진보파 엘리트들이 어떻게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를 둘러싼 불평등 문제를 굉장히 간과했었다. 그리고 굉장히 무시하는 일반적인 중산층 또는 하층 노동계급을 무시하는 형태로 발언해오고 대책을 세워오고 또는 그 무관심했던 것이 어떻게 트럼프 현상 같은 걸로 옮겨갈 수 있었는지 또는 미국의 어떤 분열적 정치 행태를 가속화시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뼈 아픈 비판을 하는데 마치 한국의 진보 진영한테 또는 개혁 진영한테 그리고 저 역시 한때 노동 정책을 다뤘던 저 같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뼈 아프게 다가오는 비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클 샌델의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오만함 진보파들이 가져왔던 일자리 그러니까 더 높은 고등교육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해야 됩니다. 마치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기술과 진보의 어떤 방향성으로 맞는 말 같지만 IT, 신기술의 시대가 열립니다. AI. 하지만 그 이면에 훨씬 소외되고 있는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들의 그 자존감과 어떤 그 무시당하는 어떤 존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가 놓치고 있는 지점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극단적 정치 진영 정치의 원동력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했거든요. 사실 이 모든 제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4권 정도를 설명했지만 이 외에도 뭐 에미추아의 뭐 정치적 부족주의에서부터 정말 쏟아져 나갔습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마치 이제 민주주의의 르네상스 같은 거를 열어낸 게 아니냐. 온갖 얘기들과 논쟁과 토론과 서로가 이제 비판과 논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달려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다시 민주주의를 새롭게 다시 해석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하나로 관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임정당 책의 부제로 있는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기라는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엇이 민주주의 외부에서 이렇게 무슨 공격과 도전처럼 온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건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군복을 입은 장군, 군부, 쿠데타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재의 위협, 외부의 위협, 민주주의 밖으로부터의 위협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2016년 트럼프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성찰과 논쟁의 결론은 오히려 민주주의 자체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나이브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그건 여러 측면이 있겠죠. 정당이라는 조직 측면도 있고 노동시장 같은 측면도 있을 거고 어떤 정체성 정치나 자유주의 문화적인 어떤 정치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약점과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마치 과거에 우리가 이제 파시즘을 반성할 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이제 모순되는 단어잖아요.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한다는 것이. 근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위협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력 있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간과해야 한다. 너무 오만해서 또는 너무 자만심에 빠져서 간과해 오면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고민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선 이 모든 고민들이 결국 민주주의로부터의 민주주의 구하기의 방법과 성찰을 위한 고민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말씀드리는 책임정당도 사실은 그런 고민의 일환에서 자리 잡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프랜시스 베커 로제 블루스와 이안 샤피로라는 두 분이 이제 예일대 정치학과 교수로 알려져 있고 제가 아마 이게 맞을 텐데 이 로제 블루스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작년인가 이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이제 파트너로 알고 있는데요. 로제 블루스 이분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지은 책입니다. 책임정당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라는 책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인용이 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의해 파멸하기보다는 민주주의에 양보함으로써 일종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야생본능을 길들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고민이었는데 톡토빌이 얘기했듯이 그것처럼 이제 민주주의가 그 자체에 갖고 있는 위기와 위협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현명하게 이것을 다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정당이라는 이 책의 이 앞선 제가 설명했던 각종 민주주의 위기를 다뤘던 여러 가지 고민들의 책들이 있는데 또는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책임정당이라는 이 이안 샤피로와 로젠 블루스의 이 책이 갖고 있는 이것만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읽어보면서 기존 논의들에서 좀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당이고 하나는 이제 선거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당이라는 부분은 앞서서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치키나 여기서 정당의 예비선거 과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임정당이라는 책에서는 정당의 예비선거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더 좀 근본적인 정당의 조직 측면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정당 조직 그 자체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주장들에서 좀 차별성이 있고 조금 다른 관점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저로서는 참 반론을 많이 하고 싶지만 참 또 대가들이어서 그런지 반론하기가 좀 어려운 고민을 많이 이제 하게 하는 이런 두 가지 지점에서 좀 새로운 관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 책도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는 약간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이 책도 1968년에 그러니까 미국의 안정에서 얘기하자면 1968년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스티븐 레비치키의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비슷하게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고 이거는 트럼프 이전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사실 트럼프 당선되기 훨씬 이전에 이게 2014년 정도에 아마 한국에는 번역이 됐으니까 미국에는 그 전년도가 전전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 훨씬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당시에도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고 이 책은 뭐였냐면 각종 정당 이 책도 그런 거였어요. 정당이 뭐 프라이머리 선거를 도입하고 각종 정당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걸로 개방한다는 각종 조치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다운사이징 축소시켰다. 그래서 사실상 푸시버튼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그냥 버튼만 누르게 만들고 실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론조사 업체들이라든지 법률가들이 로펌이나 로비스트들 여론조사 업체들이 사실상 민주주의를 관장하게 만드는 이렇게 되는 민주주의의 축소 과정을 소위 말하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하는 시기부터 2000년대까지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는 문제의식을 제출했던 책인데 이 책도 마찬가지고 앞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지는가도 그렇고 책임정당에서도 이제 이 이안 샤피로와 로젠 블루스의 책임정당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68년도에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약간 이제 영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 왼쪽에 있는 것이 더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이라는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입니다. 웨스트윙이라는 이제 정치 드라마와 그 다음에 이제 머니볼,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이런 영화들의 각본을 썼던 제가 갑자기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유명한 각본가이자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영화죠. 네, 갑자기 이제 제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파 각본가가 쓴 건데 그건 뭐냐면 1968년도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의 폭력 사건을 둘러싼 이제 재판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68년에 미국 민주당이 시카고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소위 말하는 지금도 미국 민주파의 그리고 라스트 캠페인이라고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의 주인공은 로버트 케네디의 어떤 캠페인, 선거운동, 그러니까 미국 진보파의 희망 중 하나였던.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암살을 당하거든요. 중간에 경선 중에.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중에 암살을 당하고 결국은 미국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유권자들 또는 열성 지지자들이 선호했던 후보가 아닌 전혀 다른 후보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이제 닉슨한테 완패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른 후보를 정당이 선출하면서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를 선출하면서 결국 그 앞에서 이제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 화면에 있는 이제 폭력 사태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이 선거에 참패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 민주당이 정당의 후보 선출의 기능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저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에서는 그것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68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장 앞에 있었던 그 사태를 오히려 굉장히 이제 좀 낭만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는 오히려 이제 전형적인 미국 진보파의 이제 각본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트럼프 현상, 포퓰리즘이나 지금 정당의 악화, 민주주의의 위기는 오히려 저 낭만적으로 다뤘던 저 시카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저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정당이 후보 선출권이나 이런 것들을 리더십을 외부로 개방하기 시작하고 참여라는 이름으로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도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지는가도 그리고 이안 샤피로와 로젠 블루스의 책임 정당도 사실은 그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68년도부터 일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정당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렇죠? 정당의 보스 또는 정당의 꼭 보스는 꼭 우리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정당의 후보와 정책과 무엇들을 정렬하고 선택하고 선출하는 이 정당의 힘을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에게 힘을 돌려주자는 각종 개혁 조치들. 한국에서도 이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시도됐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주장으로 지금도 제기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더 개방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시민들을 민주주의로부터 소외시켰다. 카페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진가 스티븐 레비츠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위험한 후보들이 더 정당을 장악할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문제점이라면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나 책임 정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가서 위험한 후보들이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을 민주주의로부터 사실상 소외시키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 라는 역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지요. 그래서 68년도죠. 한국에서도 사실은 2002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것이 굉장히 큰 히트를 치면서 그 이후에 정당들이 각종 이제 예비 경선제도 한국판 예비 경선이죠. 일종의 한국판 프라이머리인데 프라이머리라고 얘기하면 코커스라고 해도 되고 막 섞여 있기도 하죠. 우리 정당마다. 어쨌든 문호를 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기존의 정당들 내에 굉장히 폐쇄적인 공천 시스템에서 선출되던 권력자에게 줄을 대서 선출되던 폐쇄적이고 어둡고 음침한 그래서 돈을 얼마를 줘야 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음침한 이것을 개방하고 투명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신선한 어떤 후보들이 이제 진출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제도가 좀 이따 우리가 한번 마지막 지점에서 논쟁을 해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각 정당들이 고유의 색채들이 없어지고 각 정당들이 극렬 지지자들한테 매달리게 되는 이렇게 변질된 것은 아닌가 한국판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 한국 지점은 우리가 좀 마지막 지점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안 샤피로와 로젠 블루스의 책임 정당은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가는 주장을 한다는 게 조금 더 특이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진보 또는 중도 정도까지는 적어도 보수 쪽에서도 웬만한 중도 보수까지는 더 나은 제도로 평가되던 비례대표제와 다당제가 오히려 취약하다. 현재 민주주의에 닥쳐있는 위기와 민주주의에 내재된 어떤 위험 요소에는 비례대표제와 다당제가 오히려 더 취약하고 지금 과연 좋은 제도인지에 대해서 강력한 반론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이 책의 특징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충격적이었죠. 저로서는 저같이 이제 저는 이제 정의당 당원인데요. 진보한국당 당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하지 이 얘기를? 왜냐면 한국의 소수정당, 진보정당이라면 사실은 한국의 민주당이나 지금 이제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때문에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된 논의들은 다당제 연합 정치로 가야 된다. 다당제가 도입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된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책은 양당제가 훨씬 안정적이고 시민들한테
공공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정적이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극우 정당, 극좌 정당, 위험한 정당들이 그것을 발판으로 기존 정당들을 흔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단순화시켜서 주장을 하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논쟁적인 지점이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극좌 정당들의 출현 또는 기존 책임 정당들의 쇠퇴가 오히려 다당제와 비례대표제에서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쟁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유럽의 정당들,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의 주요 정당들을 분석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국적 정치 맥락에서 무조건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유럽과 미국, 영국의 맥락에서 출발을 하자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유럽에서의 그 주요 정당, 책임 정당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던 이제 삼인주의 경향성의 이제 정당들이 있겠죠. 프랑스, 독일, 북유럽 또는 서유럽, 뭐 중부유럽까지도요. 그런데 전통적인 조직노동 세력의 주력을 구성하던 게 이제 보통 제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탈산업화 과정의 산업 변화로 인해서 제조업의 이제 비중이 사실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이 아니고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은 같이 노조의 조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노동이나 노사관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존의 제조업만큼의 강력한 균질성을 가지고 있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말고 그 정도의 균질성이 있는 곳은 아마 공공부문 정도가 그런 균질성을 갖고 있고, 그 외에는 서비스 산업 이런 데 균질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이나 IT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런 경향성이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노조 조직률이 감소하게 되고 기존 삼인주의 정당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하나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 삼인주의 그 경향성의 정당들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제조업 노조들과 공공부문 노조들, 이 사이에서의 흔들림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좌파 정당들이, 삼인주의 정당들이 분열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삼인주의 정당들이 여러 개의 좌파 정당으로 분열된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라면 독일 3인당과 독일 린케라고 하는 이제 좌파당, 녹색당은 그 이전에 출연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린케라 같은 이제 독일의 주요 공공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좌파당 같은 것들이 린케가 출연하는 걸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 삼인주의 정당들이 여러 개의 좌파 정당으로 분열되고, 이 틈을 포퓰리즘 정당이나 극우 정당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 틈을 치고 들어오는가,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손쉽게 출연해서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분열됐을 때 갑자기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독일의 극우 정당이 출연해 버리는 거죠.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칭송에 맞지 않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제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극우 정당이 급격히 성장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런 굉장히 그 약간 과격한 정치 세력들이 보통 비례대표제는 과격한 주장을 통해서만이라도, 그러니까 다수대표제랑 다르잖아요. 절대 다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 주장의 온건성을 가미할 수밖에 없는데,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센 주장, 과격한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서라도 충분히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진출하게 된다는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강의안에 적지 않았지만 사실은 북유럽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웨덴이나 이제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의 삼인주의 정당 굉장히 강하고 노조 조직률이 60% 7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최근에 극우 정당들 또는 굉장히 이제 이민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극우 정당들이 사실은 치고 올라오는 거죠. 물론 저자들은 북유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유럽이 그 방어를 잘하는 건 선거제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자들은
북유럽의 정당들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정당도 강하지만 이전보다는 약해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북유럽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정당들이 매우 강하다. 이 측면에서 이제 저자들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로 저자는 비례대표제가 없는 영국이었다면 영국 독립당, 이제 영국이 이제 분열 이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독립당이 주요 정치 세력이 됐을 거다. 한 100석을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비례대표제가 없잖아요. 완전히 소선거구제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다수대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극우 극자 정당이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안 샤피로와 로젠 블루스의 이 책임 정당의 저자들은 미국식 정당 양당제보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체제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반론이 있어요. 반론할 수밖에 없어요. 브렉시트를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영국의 총리가 최단명 총리가 나오고 영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사실은 지금 정치가 영국이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의 주장이 생각보다 탄탄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의 취약점이라는 것은 극우 국자 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강력한 주장, 센 주장을 굳이 온건하게 조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유인이 적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그대로 유권자한테 노출돼 버린다는 지점인 거죠. 굉장히 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굳이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이제 데이비드 런시먼의 이제 기술 문제 같은 거 다루는데 최근에 그런 기술, SNS로 표현되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과 결합이 되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이전보다 훨씬 파괴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이런 센 주장들이 어떤 필터링 없이 굉장히 강력한 선동 효과를 가지는 것. 이 지점까지 연결시켜 본다면 생각보다 과연 이게 좀 고민되는 거죠. 이거는 선거를 지역에서 출마해 보신 분들은 한국에서 선거를 지역 선거를 출마해 보신 분들은 이 맥락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지역에서 선거에서 다수대표제잖아요. 우리가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니까 출마하면 진보정당의 후보들도 다소 보수적인 어떤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좌파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도 복지나 왼쪽의 주장들로 조정을 어느 정도 하게 돼요. 시장주의적인 정책만으로 유권자 다수를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장점이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장점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한국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성정당 사태를 이 맥락에서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센 주장 어떤 하나의 단일 이슈만을 강력하게 하는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비례대표제라는 걸 통해서. 물론 한국에서 아직 그런 극단적인 극우 정당들에게 출연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논란이 되는 모 목사님이나 어떤 최근에 극단적인 어떤 유튜버들의 어떤 것들이 정말 정당으로 출연할 위험성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극렬 소수에 봉사하는 정치 세력. 그러니까 다수 50석, 100석을 굳이 얻지 않더라도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은 의석이라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극렬 정치 세력에게 굉장히 빠른 보상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에서는 그런 정치 세력이 실제 원내 의석의 주요 정치 세력으로 어쨌든 진입하기까지가 어마어마한 과정이 사실은 어려운 과정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례대표제에서는 굉장히 빠르죠. 비례대표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르게 진출하고 세를 넓히고 그들의 주장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크다라고 저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적 정치 맥락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떼서 오늘 또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예비선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예비선거는 한국식 표현을 하면 이제 당내 경선 같은 거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비선거 또는 당내 경선을 하는 소선거구 제도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극렬 소수의 지지자들에게 훨씬 집중돼 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앞에서 언급했던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극렬 소수 지지자들이 위험한 후보들을 찍게 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는 뭐 티파티 후보들 같은 경우가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저자들도 이제 티파티 분석을 하는 것처럼 티파티나 트럼프 그 후보들 요즘에 이제 추가하는데 이런 후보들이 소수의 극렬 지지자들을 통해서 당내 예비 경선에서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출마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소선거구제에서도 예비 경선이나 당내 경선 제도가 있다라면 극렬 소수지자들의 목소리가 세져서 그런 후보들이 출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서 극렬 목소리들이 바로 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내 극렬 지지자들이 집중된 투표로 온건파나 중도파 후보들이 낙선시켜서 경선에서 그 후보들이 낙선되는 건데 최근에 한국의 정당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사실은 약간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종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당내 경선 제도가 많이 확대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리더십이 이제 미국의 저자들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지점은 어쨌든 정당들이 열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도 극렬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정당 내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저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 지점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2020년 선거를 제가 그냥 한국적 맥락을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오버해서 저자들의 주장을 조금 오버해서 바로 대입을 시켜본다면 2020년 한국 총선은 그런 극렬 지지자들이 각 정당에서 온건파, 중도파 후보들을 낙선시키는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봤고 그렇기도 하고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각자 만들어서 위성정당도 있었지만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건 뭐 열린민주당 같은 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더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담는 그런 정당들이 비례대표에서 사실은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퍼센트를 얻어서. 그러니까 저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하사피로와 로젠블루스가 말하는 비례대표제와 예비경선이 있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이 두 가지의 폐해가 한국 2020년 총선에서도 약간은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오버랩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물론 이거는 조금 이제 과하게 단순 대입했다라고 비판을 하실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약간 과하게 단순 대입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저는 여전히 논쟁점은 솔직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자들은 이런 겁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섀도우 캡, 그러니까 그 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의 주요한 기능은 야당이 좋아야 정치가 좋아진다 이런 게 이제 보통 그 정치의 격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좋은 것보다 야당이 훌륭해야 정치가 좋은 정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충성스러운 야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는 좋은 야당이죠. 그냥 한국식으로 하면 충성스럽다기보다는 이건 이제 영국식 표현이어서 그런데 뭐 여왕에게 충성스러운 뭐 이런 표현은 영국식 표현인데 한국식 표현으로 한다면 좋은 야당. 좋은 야당이란 뭐냐? 아주 강력한 섀도우 캐비넷 기능, 즉 강력한 대한정부의 기능과 정부에 대한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강력한 감시 견제 기능, 대안과 견제의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갖춘 야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그것 때문에 여당과 정부가 자극을 받고 여기서 이제 주요한 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견제된다 이런 것들인데 비례대표제는 그 효과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저자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지점은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높지 않은 한국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 그만큼 저자들의 주장이 체감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사실 비례대표가 지금 40석, 5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300석 중에서 비율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례대표제 때문에 좀 이렇게 섀도우 캐비넷 강한 야당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왜냐면 이 저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비례대표제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정 정도의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강력한 야당으로 충성스러운 야당, 즉 좋은 야당, 강력한 야당으로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인데 비례대표가 많지 않은 한국에서는 저는 한국적 맥락에서는 약간은 조금 다른 맥락으로 그러니까 설득력이 좀 크게 오진 않는다. 하지만 아마도 저자가 말하는 비례대표가 충분히 많은 어떤 이 나라들에서는
비례대표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아주 경쟁적으로 이제 이 좋은 야당, 강력한 야당으로 이걸 견제하고 대안을 아주 충실하게 수립하고 만들 큰 이유가 유인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자들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것도 단순화시켜서 그 독일에서만 성공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모든 정치학자들이 막 제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지만 독일에서만 독특한 맥락과 조건에서 성공한 것이지 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식하려고 했던 또는 그 장점을 이식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좋지 못한 방식으로 변형되거나 심지어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되어버렸다라고까지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등을 듣는데 이 역시 뉴질랜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할 거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야당이 이제 확 무너져 버린 이후에 사태들인데 과연 이것이 선거제도 효과였을까? 물론 일본 내에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이 일본의 사회당과 일본의 야당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축에서는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냐. 일본 민주당이 무너진 것은 동일본 대지진과 사실은 천재시절 때문은 아니었냐. 물론 민주당의 무능도 있었지만 일본 민주당의 무능도 있었지만 사실은 약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엇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사실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거든요. 역시 물론 어느 쪽에 맞는지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저자들은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이 결국은 그런 측면을 가져왔고 더 저자들이 좀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일본 자민당의 전형적인 이익분배 정치를 바꾸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좀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일본의 굉장히 그 이익분배 전형적인 일본의 이제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일본 자민당의 일당 우위제에서 작동했던 이익단체들과 이제 주고받는 전형적인 분배 정치, 나쁜 의미의 이익분배 정치가 바뀌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좀 저자들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식할 때 그 나라들이 놓친 지점들이 있다라고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크고 강한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만으로 좋은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거나 좋은 정치가 만들어지지 않고 크고 강한 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 존재가 없이는 선거제도만으로는 좋은 민주주의가 안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향식 정당 운영 방식. 쉽게 얘기하면 강한 정당이죠. 강한 리더십. 정당의 중앙에 강한 리더십 하향식이에요.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을 얘기하는데 이거가 없는 상황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을 때 오히려 이탈리아 같은 혼돈의 카오스 정치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돌아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자들의 이 책임정당의 핵심 주장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제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자들이 훨씬 강하게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가 보는 문제의식은 강한 정당이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결국은. 크고 강한 정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크고 강한 정당이면 양당제고 어쨌든 강한 정당이 중요하다라는 게 좀 저자들의 핵심 문제의식 중 하나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쨌든 영국의 정당체제에 크고 강한 양당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데 최근에 브렉시트와 또 영국 노동당이 겪고 있는 코빈 노동당 이후의 분란을 보면 물론 저자들도 코빈 노동당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상당한 그 분량을 할애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일단 넘어가자면 저자의 핵심은 이제 미국하고 영국을 비교하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같은 양당제인데 어디서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냐 물론 거기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크지만 약한 정당이라고 보고 있고 영국은 크고 강한 정당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미국의 정당체제를 양당제라고 보기도 하지만 미국은 6개의 정당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당 안에 굉장히 분열적인 다른 정당들이 있다. 그래서
강한 정당, 부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 학자들도 꽤 많거든요.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 민주당 안에서도 좌파 블록에서부터 생각보다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들이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틀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공화당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이제 중앙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정당이 미국의 정당들은 민주당도 공화당도 전국적 공통의 정강정책과 어떤 그 하나의 단일정당으로 볼 만큼의 정강정책과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당연히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은 꽤 단일한 정당, 단일하고 굉장히 내부가 좀 강한 정당이라고 확실히 볼 수밖에 없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아마 미국의 양당제와 영국의 양당제를 비교하면서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끌어왔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당들은 정당 내부에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의 지침과 정책, 정강 프로그램으로 단일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앙과 지방이 분절화되어 있다. 이 문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국가 공동체를 통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허약하다라는 게 이제 저자들의 비판 지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정당들이 그렇게 약화되어 온 과정에 대한 것도 이제 저자는 68년 이후에 이제 미국의 연속적인 정당들의 이제 굳건한 조치에 있었다. 이런 지점에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이 책임정당,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의 핵심 주장은 강한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를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짚어보자면 저자들은 좀 재밌는 주장을 좀 하는데요. 선거제도 안에서 이제 선거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메디슨을 인용하면서 선거구가 전체 나라의 축소판인 경우가 가장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가 처음에 이렇게 영국 같은 데 출연하게 된 것도 나라 전체가 상당히 균질적인 사회일 때 소선거구제를 떼도 그 소선거구가 전체 사회와 균질성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면 거꾸로 지금 한국의 소선거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소선거구제가 지금 이제 안정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영국식 제도가 안정적이라고 비례대표제도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주장하는 저자들이 소선거구제에 약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선거구제가 가진 약점이 있는데 영국이 그 뭐냐면 소선거구 그 구마다 소득 수준이나 지역의 발전 차이가 너무 클 때, 즉 지역 격차, 뭐 우리식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 격차, 강남 강북 격차, 예를 들면 부별 격차, 소득 수준의 격차 이런 게 워낙 클 때 나타나는 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럼 이제 특정 사람들을 위한 정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만 대변하면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정치가 주민투표자나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걸로 선거구의 수는 줄이고 크기는 키우는 거 그리고 다양성을 높이는 거 이게 이제 대안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의 수를 줄이고 선거구의 크기를 키우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주장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들리냐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일종의 그러니까 대선거구제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면 한국적 맥락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포인데 어떤 시민이 마포을이 자기의 생활권과 축소판이냐 아니면 마포 서대문 서울 서구권역이 한 사회의 축소판이냐 사실은 좀 더 키울 때 사회의 축소판에 더 가깝거든요. 송파 가불병에 송파병이 하나냐 아니면 강남이라는 강남 이남이라는 전체가 사실상 더 생활권이나 어떤 축소판에 가까운 거냐 이해관계와 생활권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마치 한국적 맥락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같은 느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논의도 이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자들은 그러니까 해당 국가들의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 국가들 중부 유럽, 동유럽, 심지어 아시아 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선거제도와 정당 정치와 정치적 쟁점의 맥락들을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굉장히 또 좀 의외로 약간 그 블랙 유머를 많이 구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치 역사를 각 나라들 짧게 요약을 굉장히 잘해놓은 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는데 어쨌든 저자들은 제도적 출발점이 어디가 됐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대중 바이러스 같은 어떤 그 데마고그 대중선동을 민주국가 시민들이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정당을 통해서 견제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한 정당론자들이라고 보여요. 이 저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정당, 강한 정당들이 겉보기에 매력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만이 유일하게 그 정당만이 중장기적인 이익을 고민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게 저자들의 핵심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장기적인 이익을, 공동체의 중장기적 이익을 고민하는 정당을 저자들은 책의 제목인 책임정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정당을 통해서만 장기적 정책 효과를 우리가 비교하고 그 안에서 유권자들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그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가 됐는데 논쟁 지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던져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는데요. 사실 저자들은 이런 거예요. 양당제에서 다수 유권자의 장기적 이익에 봉사하는 정책을 양당제가 생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협소한 유권지창에 호소하는 일이 위험보다는 크니까 다수를 얻기 위해서 양당제 어쨌든 더 넓은 다수를 얻기 위해서 협소한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극렬 지지자는 협소한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 위험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보는 건데 현재 한국의 정치, 한국 정치도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당제가 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정당들입니다. 두 정당이. 왜냐하면 전체 의석에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두 양당제죠. 강한 정당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정치는 오히려 두 거대 양당이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오히려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으로,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나쁜 정당의 형태, 정당의 극렬 지지자들한테 정당을 맡겨버리는 사실상 두 큰 정당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냐. 크지만 약한 정당. 그러니까 약간 미국 정당에 가까운 건 아닐까? 근데 미국 정당이 한국만큼 극렬 지지자한테 휘둘리고 있는가? 공화당은 그런지 몰라도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국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조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두 양당이 거대 핵심 지지층, 소수의 핵심 지지층 요구에만 크게 반응하고 있는 현상,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또 하나는 크고 강한 정당의 양당제, 즉 영국식 양당제, 저자들이 주장하는 영국식 체제가 긍정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두 정당이 있지만 그 정당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균열을 대표할 만큼 크지 않다면 저는 한국이 약간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한국의 왼쪽에 어느 목소리들이 그만큼 대표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다른 정당이 출연해서 왼쪽에서부터는 또는 가운데서든 오른쪽에서든 어떤 충격을 주는 것이 정당 정치에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점에서 반론이 가능할 경우고요. 저자들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약성이나 다당제의 불안정성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보다는 정당이 약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는 혹시 아닐까라는 논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 약화의 문제 아닐까. 오히려 핵심은 이런 거군요. 선거제도에 대해서 저자들이 여러 주장이 있는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선거제도가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냐. 오히려 유권자들이 생각보다 선거제가 바뀌어도 그거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자기 지향성에 따라서 선거제를 활용하지 않는가. 한국의 유권자들이 좀 그런 경향성이 강하거든요. 갑자기 위성정당이 출연해도 줄 서서 잘 찍어요. 정확한 지침대로.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한국에서 어떻게 바뀌어도 생각보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적응이 빠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거제 2번 지나면 선거제도의 애초에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선거 2번이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선거제도에 대한 적응이 유권자가 빠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제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니냐 라는 반론도 가능하지 않나. 이게 저도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제가 혼자 머릿속에 들었던 질문들 또는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던 어떤 질문들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임정당 이안 샤피로와 로젠 블루스의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 책임정당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주장과 그것이 좀 한국 정치에 가는 맥락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기존의 통념 또는 제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믿고 있던 어떤 개혁의 방향성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고 같이 토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이 책은 정말 토론과 논쟁을 할 거리를 정말 많이 던져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여 이랬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반추하고 반성하게 되는 요소들과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해줘요.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들과 그나 또 재미는 그 해당 국가들의 독특한 정치적 맥락들을 굉장히 잘 포착하고 있어서 비교 정치학자들에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잘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한 토론과 논쟁을 가져다주는 책이기 때문에 좋은 책이 아닐까라고 적극 추천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풍성하게 한번 논쟁하고 토론해보는 어떤 과제들을 좀 뽑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좋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질문이 아니라 의견도 괜찮습니다.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요. 목소리 상태도 좋지 않고 오늘 마이크 우리 굉장히 약간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 상태도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끝내야 됩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지금 한국 정치에서도 선거제 개혁 논의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한국 정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재배열될 것이냐 이제 논의도 있어요. 제3지대 논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의 이제 저자들이 핵심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거대한 두 정당, 보통 이제 양당제를 얘기할 때 미국 정당들을 비판할 때 있는 그 정당이 붕괴되는 어떤 정당의 비판적 모습에 저는 한국의 정당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정당들 포함해서 한국의 정당들이 저자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적 어떤 요소들에 지금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뼈아프게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진보 정당도 사실 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비판하는 정당이 보여주는 나쁜 모습. 최근에 난방비 이슈 같은 이게 저자들 지금 이 책에 보면은 중간에 그 난방비 전기요금, 공공요금 같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조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또는 비례대표제에서는 또 그게 어떻게 될 경우 북유럽 3인주의의 강한 정당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생각보다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난방비 이슈나 전기요금 인상 이슈 같은 것들이 정당 정치, 정당제도나 선거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논리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사례들도 이 책에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난방비 이슈나 전기요금 이슈 최근에 공공요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기후위기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때로는 인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연금개혁 이슈 같은 것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한국의 정당들이 그 문제들을 지금 문제 해결을 못하고 제대로 된 아젠다로 지금 세팅하고 있지 못한 문제에 저자들이 비판하는 정당이 약화되고
또는 정당들이 극렬 지지자들이나 아주 소수 지지층한테만 어필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확실히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당들이 굉장히 그 저자들이 말하는 비판적인 지점들에 많이 걸려들어 있구나 이런 점들이 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저자들이 아쉬운 거는 이 책에서 한국 정치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네. 일본까지는 다루는데 한국은 안 다루더라고요. 한국 정치만큼 좀 의외인데 이 책이 한국에 번역돼서 출간되었다는 걸 아마 저자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고 아마 한국 번역한 책도 저자들한테 전달이 됐다라고 저는 출판사를 통해서 따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국 정치가 최근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눈에 띌 정도로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저자들 눈에 한번 띌만 했을 텐데 왜 없을까는 좀 굉장히 아쉬운 지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없지만 출판사를 통해서 한번 저자한테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이 책 읽다 보면 저자들한테 한국 정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를 진짜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게 하거든요. 이 책이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질문. 네, 질문 주시죠. 뭐 좀 이 책 그 전에 설명하기 전에 깔고 들어갔던 뭐 이야기인데요. 정당 리더십의 약화가 사실 현재 민주주의 위기이자 결과이기도 한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강한 정당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의 저자들도 이제 그런 점 얘기하는데 강한 정당의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 정당의 비전, 그러니까 정강 정책. 근데 그 정강 정책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저자들의 표현을 이제 인용해서 보면 차기 선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차기 선거만이 아닌 차기 선거 그 다음까지 가는 중장기적 이익과 중장기적 이익을 고려하는 정강 정책 확보한. 이제 이게 하나가 강한 정당의 요소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정당의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즉 좋은 후보들, 그 정당이 지향하는 이 정강 정책이 있잖아요. 차기 선거를 넘어서는 중장기적 이익을 고려하는 정강 정책에 걸맞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리더십.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마 저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요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차기 선거를 넘어서는 중장기적 이익을 고려하는 정강 정책과 이것에 부합하는 선출 공직자를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정당. 이게 강한 정당이 아마 이 저자들의 주장에서의 뭐랄까요?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무리 이게 차기 선거를 넘어서는 중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정강 정책을 가진 정당이 이제 딱 강한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양당제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좀 상쇄될 수도 있겠네, 안 좋게.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저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양당제의 가장 말씀하신 대로 비판은 이게 점점 수렴해서 정당 간 차이가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문제. 사실 거기서 불만의 유권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당 간 차이가 없어졌는데 도대체 우리의 불만을 누가 대표해 주냐. 보통 그럴 때 다른 정당들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정당이 출연하는데 이 저자들은 그렇게 불만이 찼을 때 그 정당이 출연했으면 그 중에 한 정당을 잡아먹는 거 아니냐. 자유당은 노동당이 잡아먹었듯이 영국에서 오히려 그런 모델을 보는 것 같고 비례대표제는 좀 극단적 주장들을 자꾸 들어오게 한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논쟁 지점이 저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당들이 오히려 이 기존의 그 중요한 논의는 정당들 간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자꾸 중립투표제로 수렴 없어지면서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의 요구들과 갈등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불만의 정치로서의 문제 아니었냐 이건데 아마 저자들은 제가 볼 때 최근에 민주주의 위기가 이 불만의 정치가 포퓰리즘이나 극좌우 결합을 하면서 출현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거조차도 만약에 좋은 정당의 좋은 고민으로 출연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건 저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좋은 다단제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좀 그런 고민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온라인에도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피터체님이 정당을 비롯해 한국의 진보 정당들은 작고 약한 정당이라고 합니다. 아, 진보 정당들은 작고 약한 정당. 뭐 저도 동의하는 말입니다. 당장 큰 정당 성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인정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 정당 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정당은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한국의 진보 정당들이 작지만 강한 정당이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한국의 저는 뭐 일정 정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의 정당들이 작지만 강한 정당이었다면 지금 나머지 두 큰 정당, 크지만 약한 정당을 지금쯤 아마 기회를 잡아서 크고 강한 정당으로 넘어섰어야죠. 사실 그 기회가 지금 있겠죠. 작지만 강한 정당이었다면 지금 두 정당이 제가 볼 때는 크지만 약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한국의 진보 정당이 작지만 강한 정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진보 정당도 똑같이 곤란해 있고 큰 두 정당도 곤란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지금 한국 정치 맥락이 좀 약간 그렇게 읽히고요. 노이즈님이 약한 정당이라 여겼던 양당이 사실 그나마 한국에서 강력한 정당이기 때문에 양당제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권자가 준연동형 선거제도에 빠르게 적응해 양당제에 추진한 것도 연동형이 지난 20년 선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연동형이 조금이나마 적용되어 비례투표의 정권 선택 성격이 부여됐던 의미를 이해한 상황에서 양당을 선택한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100%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두 큰 정당이 정당의 사회적 지지 기반으로서는 약한 정당이 확실히 맞았던 것 같아요. 한국의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는 저는 지지 기반으로서도 강한 정당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위주의 군부 독재를 겪으면서 국가 권위주의 파생 정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관료나 지역 기반에서의 굉장히 뿌리 깊은 우리가 그건 보통 보수적인 지역 유지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정당의 지역 기반, 지지 기반으로 강하거든요. 뿌리가 굉장히 깊은 정당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정당이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쪽의 정당은 그거에 비하면 지지 기반이라는 측면보다는 늘 바람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약한 정당이었던 것 같아요. 진보 정당은 민주노동당 시절 20년 전에 조직노동에서 기반해서 왔을 때는 나름 작지만 강한 정당이었는데 그 이후로 점점 약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강의 초반에 얘기했던 저자들이 얘기했던 제조업의 어떤 그런 거에서 탈산업화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정치를 못해서 기인한 것이 여러 요인이 작동을 했지만 어쨌든 작지만 강한 정당에서 작고 약한 정당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의 경향성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최근의 경향성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약한 정당이 된 것 같고 왜냐면 아까 극렬 약간 강성 지지자들한테 좀 집중하는 지지 기반은 없는 채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한테 어필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포퓰리즘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탄핵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탄핵 때 거의 정당의 지지 기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날아갔기 때문에 갑자기 약한 정당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측면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도 약간 극단주의하고 좀 보수 유튜버로 대표하는 극단주의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사실 그거는 점점 더 이 저자들의 주장처럼 사실 정당을 더 약화시키는 이 악순환으로의 고리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닐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주요한 정당들이 모두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정당들이 모두 정당의 붕괴 상황은 아닐까?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중위투표자라는 개념이 모호한 게 원인이 아닌가. 중위투표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없는 것 같다. 특정한 중위투표자를 각 정당이 간주하는 것 같다. 보수정당이 TK 강성층을 중위투표자 민주계열 정당이 강한 진영 논리를 가진 층을
주민투표자로 간주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그런 측면도 있지는 않을까. 최근에 정당들이 보여주는 경향성은 뭐 말씀하신 지점에 오히려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두 정당들이 주민투표자를 그렇게 설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2012년 대선에 당선될 때 경제민주화, 뭐 복지국가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게 주민투표자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전에도 그랬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최근에 분명하게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두 정당들이 보여주는 설정하는 주민투표자는 주민투표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 정당들의 무슨 강성 지지층을 핵심으로 설정하는 거 지적하신 대로 고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네. 최근에는 두 정당들이 주민투표자를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정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그게 정당들이 지금 위기 또는 붕괴의 어떤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온라인에서 13분이나 보고 계시군요. 네. 생각보다 질문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선쯤이나 되는 큰 단위 여야 주민투표자를 생각하고 전당대회나 총선에서는 제가 볼 땐 전당대회는 완전히 전당대회는 당내 경선이니까요. 그건 완전히 강성지지층을 지금 그거를 설정하고 총선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비 경선, 당내 경선 때는 완전히 강성지지층. 그다음에 총선의 지역 선거에서는 조금은 그거보다는 이동하는 거. 근데 확실히 대선보다는 조금 더 대선, 총선, 전당대회 다 설정하는 주민투표자는 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지적이시고 저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8시 50분이 다 돼서요. 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뭐 그 완전 정치 정착자는 아니어서 이 책을 제대로 소개를 할 수 있을까 또는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함께 한국 정치 현실을 놓고 토론을 하고 같이 토론 지점을 뽑아보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제가 해도 같이 토론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해보겠다 이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은 책이다. 그래서 다시 들춰보고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 번쯤은 한두 번은 저도 다시 찾아보게 될 책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책으로 마키아벨리 편지 4월에 선정돼서 좋은 책으로 같이 독자분들 이렇게 또 만나뵐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또 5월달에도 좋은 책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강연으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했습니다.